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거리 두기를 위해 한두 학년씩 돌아가며 등교하게 됩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용하던 초등학교에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이 학교는 3학년과 6학년 350여 명이 등교했습니다. 학생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기 위해 두 학년이 20분 간격을 두고 등교했고 출입문도 따로 섰습니다. 비대면 수업하느라 고생했어요. 그죠? 네. 비대면 수업 하는 것보다 학교에 나오니까 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전국 학교 40% 정도가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의 등교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서 지난주엔 7,000곳이 넘던 등교 수업 조정학교가 두 달 만에 가장 적은 12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를 못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등교 수업은 재개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하루에 등교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제한됩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학생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격주로 등교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등교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똑같은 밀집도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제주 그리고 원주를 제외한 강원 지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재학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합니다. 이번 등교 수업의 밀집도 기준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지켜보며 추후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문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관광지 숙박 예약이 높아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며 여행 자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82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보여 지난주와 비교해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자주 가는 방문 판매 업체와 투자 설명회에서 시작된 집단 발병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방역당국은 지적했습니다. 방문 판매 투자 설명회와 관련된 집단 발병 사례가 아직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직장 모임 등을 통한 그런 다양한 집단에서의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진행 중이라 다음 주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향 방문 대신에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관광지 숙박 예약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이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향에는 마음만 보내주시고 여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관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선 국민행동요령 방송 영상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공공문화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연휴 기간 집에서 쉬기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가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함께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등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됐어도 재감염된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평생 면역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감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부산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일로에 놓였습니다. 이 대면 강의가 시작된 동아대에서 엿새 만에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 이후 사흘 동안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밤사이 동아대 부민 캠퍼스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3명 더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동아대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 만에 모두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아대는 전면 비대면이던 수업을 지난 14일 대면 혼합 방식으로 바꾸면서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대면 방식 전환 엿새 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대학 측은 대면 수업에 앞서 강의실 출입 전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좌석 배치 등으로 대비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 간 접촉과 방역에는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 12명 가운데 11명이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기숙사를 쓰는 학생이 3명 포함돼 있어 기숙사도 폐쇄됐습니다. 문제는 기숙사생 319명의 거주지가 서울과 경남, 경북 등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또 다른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가 기숙사나 강의실 등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주점 등으로 다양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접촉자 범위를 확대해 동아대 관련 800여 명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이외에도 건강식품 관련 사업 설명회와 식당 등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도원입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요청에도 올 추석 연휴 2,7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허용하는 등의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두 2,75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14% 정도 적지만 자가용 이용자가 10명 중 9명으로 오히려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의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 휴게소에서 파는 모든 음식 안에선 먹을 수 없습니다.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은 모두 포장만 가능합니다. 실외 테이블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휴게소 시설 내 동선도 모두 분리됩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붐빌 수밖에 없는데요. 휴게소 572곳과 졸음 쉼터 등 134곳에 임시 화장실 706칸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도 물이나 간식은 출발 전에 미리 챙겨서 휴게소 들를 일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차나 고속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열차표는 이미 창가 좌석만 판매해 판매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고 버스와 항공 여객선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59만 대로 지난해보다 9.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귀성길은 최대 60분, 귀경길은 최대 40분, 지난해보다 덜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도 최고의 방역은 집에서 쉬기입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탈 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기간 서울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1곳에 출입이 통제돼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외 묘역 현장 참배는 안장자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보훈처는 대신 유가족들을 위한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모든 부대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외출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난달 18일부터 전 부대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고지화를 지키지 않는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1차 경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사실상 영업을 정지하고 전파 통로로 확인되면 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 한 카페. 대구시청 단속팀이 종업원과 손님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하시는 손님들 오시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대화하도록 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카페 곳곳에 마스크 착용 의무와 안내문이 붙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구시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와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업주는 매장에서 직원과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손님들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 등 휴게 음식점, 제과 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 4만여 곳입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가 와서 영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는데 방역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고객한테도 고지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시 경고가 내려지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일주일의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대구시는 4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파 통로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마스크라는 방패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대구 시민을 지켜주십사는 행정명령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육군 참모총장에 사상 처음으로 학군 출신의 남영신 현 지상작전사령관을 내정했습니다. 학군 출신 육군 총장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며 남대장이 임명되면 1969년 첫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에 비육사 출신 총장이 됩니다. 공군 참모총장에는 공군 참모차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성용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창과물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7시간 만에 꺼졌는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시장 점포 20곳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지붕 사이로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얼마 뒤엔 소방헬기가 물을 뿌리며 지나갑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일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7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반쯤 꺼졌는데 청과물 시장과 전통시장 안 점포 19곳과 창고 한 곳이 불에 탔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른 새벽부터 나와 있던 상인들은 부랴부랴 대피해야 했습니다. 뛰어내려가 보니까 연기가 엄청 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먼저 신고를 하고 계속 지켜봤죠. 지붕 위로 막 불길이 올라타면서 옆에 가게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심해짐에 따라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3곳 이상의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64대와 소방인력 240여 명이 화재 진압에 동원됐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는 전통시장 점포 치킨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진화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70대 이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전 살인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 새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76살 B씨의 아파트에서 B씨와 73살 C씨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주민 69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일 저녁 B씨의 집에서 주민들과 화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고 이어 자신이 흉기를 들고 있다며 재차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체포했으나 분당경찰서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22일 출석할 것을 명령하고 풀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26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27명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빚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포함돼 피고인 전원이 출석해야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4시 3차례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재판부의 조치입니다. 오후 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대표는 국민께 죄스럽다며 현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으로부터 배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앞서 열린 오전 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시 원내대표였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4월에 있었던 모든 일은 저에게 책임이 있고 저희 동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 등 대부분 피고인들은 야당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 사실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 때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도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족건설사가 1,000억 원대 사업 수주를 받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여당의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족건설회사의 피감기관 편법 수주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시 공사 수주 때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다며 박 전 시장이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피감기관은 당선 전부터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이고 국토위 간사 당시 오히려 건설사 매출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박 의원의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비닐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포장재 감축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에서 정한 재포장 금지 대상을 살펴보면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업체를 통한 1+1, 2+1 등의 형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등의 반발로 재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해당 분야에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9월과 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당 분야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142건과 103건에 달했고 소비자 상담 건수는 각각 4,680건과 1,7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는 택배 배송 지연과 물품 파손, 상품권의 경우 대량 구입 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꼽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시에 유행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대성당이 종을 200번 연속 울립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20만 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We have lost 200,000 lives in this country. And while this pandemic continues, we thought at least we could do now is to pause and to ring the Borden bell 200 times this afternoon.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베트남과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무려 2.5배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미국 사망자는 지난 5월 27일 10만 명을 넘었는데 2배가 되기까지는 넉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 가을부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 가을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가을과 겨울에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방역 피로감이 커지면 최악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사망자가 41만 5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조언 스월츠버그 UC 버클리 전염병학 명예교수도 10월과 11월에 상황이 나아질 거란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노인과 아이들에게 트윈데믹이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언론들도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미국 30개 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했고 환자가 감소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73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각국이 경제 타격과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으로 재봉쇄 정책을 회피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후임 대법관 지명 문제는 미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밤 미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청사 주변에 수백 명의 추모객들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추모의 글이 담긴 편지와 꽃다발로 세상을 떠난 긴즈버그 대법관을 애도했습니다. I think all of us are so moved by the spirit of Ruth Bader Ginsburg, how long she lasted in the court and the ways that she paved the way for women's rights, reproductive rights, LGBT rights and so much more. 콜로라도주 덴버의 공원에서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밤샘 추모 행사를 열었고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법원 앞에서도 사람들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업적을 기리며 애도했습니다. We need to honor what she has left for us and to pick up the legacy she's blessed us with. 세계 무역센터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등 뉴욕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에도 그녀를 추모하는 파란색 조명이 켜졌습니다.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 별세 하루 만에 후임 대법관 지명 문제가 당장 워싱턴 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be putting forth a nominee next week. It will be a woman. It will be a woman. 1993년 긴즈버그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지명 강행 방침을 맹비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their first value is power, and they're trying to jam the court with as many ideological judges as they can.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에서 다수결로 결정해 임명됩니다. 현재 상원은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가 새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바뀝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시내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저상버스인데요. 그런데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윤재선 씨가 저상버스를 기다립니다. 비좁은 정류장 옆에서 30분을 기다려도 저상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류장 안내판으로는 저상버스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기 힘들고 지자체 버스 정보 시스템에도 저상버스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국 버스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여기 하나금융투자스탁 앞인데요. 그 중재 가는 저상버스가 언제쯤 오나요? 10분 내로요. 나중에 저상버스가 도착했지만 기다림도 헛수고 탑승하지 못합니다. 고장났나요? 네. 그래요? 지금 고쳐야 되는데 고장이 그러면 다음 차 언제 와요? 30분이요. 이번엔 발판은 나오지만 인도 경계석에 걸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뒤로에서 타보세요? 뒤로는 안 돼요. 뒤로 못 가요? 네. 저기 턱이 있어서 높아서 잡아주면 못 갈까요? 위험해서 안 돼요. 급기야 위험한 차도로 나와 겨우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강릉시는 시내버스용 저상버스 27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발판이 작동하지 않는 등 고장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입비 보조와 달리 수리는 버스 회사 책임이라는 게 강릉시의 설명이지만
고장에 따른 불편은 오롯이 장애인의 몫입니다. 지금 고장이 나는 이제 저상버스가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탈 수 있게 장애인도 이제 편하게 탈 수 있게 이제 수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강원도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강릉과 춘천, 원주 3곳에 175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단독 매도 속에 2,4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자에 나서며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01포인트 하락한 2,389.39에 코스닥은 21.89포인트 내린 866.99에 마감됐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하루 앞두고 시장은 차익 매물이 다소 출회되며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폭을 키우며 2,42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전환에 약세로 돌아서며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사 여파가 지속되며 5% 넘게 내린 반면 진원생명과학은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코로나19로 인해 셧다운됐던 인도 공장의 정상화 소식에 나란히 2%와 1% 넘게 올랐고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주가 6만 원 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30전 내린 1,15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하늘에 볕을 가려줄 구름이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한낮에는 햇볕이 많이 뜨겁습니다. 그늘에서는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라고 느껴질 수 있어도 야외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해가 지고 나면 열기가 금세 식어버립니다. 특히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15도 아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루에도 들쑥날쑥 크게 나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제주도에, 오후부터는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